한 나라의 젊은이 78%가 다른 나라와 경제 통합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나라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말보다 한국어를 더 자주 쓴다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군대 한 명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CNN에서 20년 넘게 국제 이슈를 다뤄온 선임 기자죠. 전쟁, 혁명, 경제 붕괴, 온갖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가을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가 한국어로 말을 거는 겁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물었죠. 몽골어 아시죠?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요즘은 한국어가 더 편해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차창 밖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거리 간판 10개 중 6개가 한글이었습니다. 강남 카페, 부산 치킨, 떡볶이 마을. 제가 서울에 온 건지 울란바토르에 온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오빠, 이거 대박이다. 아, 진짜? 나도 사야겠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기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한 10년? 아니 15년쯤 됐나요? 처음엔 드라마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요. 제 딸도 한국어 배워서 한국 회사 다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걸을수록 더 이상했습니다. 대학교 게시판은 절반이 한국어 공지였습니다. 한국 기업 채용 설명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K-팝 동아리 모집. 서점에 들어가니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젊은이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십니까? 23살 여대생 바야르마는 주저없이 대답했죠. 취업하려면 한국어가 필수예요. 우리나라 좋은 일자리는 거의 다 한국 기업이거든요. 옆에 있던 남학생 볼드도 거들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회사는 월급이 너무 낮아요. 한국 기업이 최고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모두 한국어 배우는 거죠. 또 다른 청년 에르데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한국만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 문화 배우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류, K-팝, 드라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고 미래의 문제였습니다. 한 나라의 젊은 세대가 자기 나라 언어보다 외국어에 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의 말이죠. 저는 명동거리로 갔습니다. 네, 여기 울란바토르에 명동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명동 쇼핑거리죠. 여기는 완전히 작은 서울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한국 제품이 진열돼 있고 직원들은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제품 요즘 대박이에요. 한 화장품 가게 점원 소요올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한국어로 물어보면 더 친근하게 느껴요. 저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웠는데 이제는 업무가 더 편해졌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테이블마다 한국어 대화가 들렸죠. 언니, 이번 주말에 한국 영화 보러 갈래? 오빠가 한국에서 선물 보내줬어. 나 다음 달에 한국어 시험 봐야 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학과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교정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습니다. 학생 셋 중 한 명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서관 앞 게시판에는 한국 교환학생 모집, 한국 기업 인턴십, 세종학당 수강생 모집 공고가 빼곡했습니다. 한국학과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물었죠. 왜 한국학과를 선택했습니까? 2층 살 남학생 감바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래 때문이에요. 한국 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국어 못하면 좋은 직장 못 구해요. 여학생 나라는 조금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가 됐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 세대 전체가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 직업, 미래가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다. 생존 도구이자 희망의 언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한 분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수진 교수였죠. 이름만 들었을 때는 한국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순수 몽골인이었죠. 본명은 바트수렌인데 한국 이름을 따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교수 연구실에 들어서자 책장 가득 한국어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낡고 두꺼운 사전 한 권이 눈에 들어왔죠. 이수진 교수는 그 사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27년이 들어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어를 가르치셨습니까?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94년이었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몽골 경제도 완전히 붕괴됐죠. 대학 교수 월급이 15달러였습니다. 15달러요. 한 달에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때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러시아어 전공이었는데 한국어는 거의 몰랐죠. 그런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월급이라도 받아야 했으니까요. 교수는 그때부터 독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10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재가 없었던 겁니다. 북한에서 만든 사전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엉망이었죠. 오류가 70% 넘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직접 고쳐야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70%요? 그럼 거의 새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7년이 걸렸죠. 하루도 쉬지 않고 한국어 단어를 찾고 확인하고 몽골어로 번역했어요. 한국 책을 구할 수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사전을 보여줬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들이 가득했죠. 빼곡한 손글씨로 채워진 수천 페이지였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교수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2021년에 드디어 완성했어요. 한국어 몽골어 사전. 이게 지금 몽골 전국 표준이 됐죠. 모든 학교에서 이 사전을 씁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나라의 언어를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이 5명이었어요. 5명. 그런데 지금은 몽골 전체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또 교사가 되고 통역사가 되고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 제자들이 한국어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연구실을 나와 몽골 통계청으로 향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통계청 담당자 바트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1994년 한국어 학습자 비율은 0%였습니다. 완전히 제로였죠. 2000년에 1%로 올랐어요. 2010년에는 18%까지 급증했습니다. 2015년에 28%를 기록하면서 영어를 추월하기 직전까지 갔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를 추월했다고요? 네. 그리고 2024년 현재 43%입니다. 젊은 층, 그러니까 15세에서 35세 사이는 58%예요. 절반이 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30년 만에 0%에서 43%로 올랐다는 겁니까? 바트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인데요. 한국과의 경제통합 찬성 비율입니다. 78%예요. 78%요? 네. 특히 젊은 층은 85%가 찬성합니다. 이건 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미래 선택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통계청을 나와 구시가지로 갔습니다. 199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죠.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바트체 68살이었죠. 그는 초기 한국 파견 노동자 1세대였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어요. 지옥 같았죠. 바트체는 당시를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식량이 없었어요. 가게에 가도 살 게 없었죠. 전기는 하루 3시간만 들어왔어요. 난방은 완전히 끊겼고요. 겨울인데 말이에요. 몽골 겨울이 얼마나 추운데요. 실업률이 37%였습니다. 일할 곳이 없었어요. 대학 나온 사람들도 거리에서 물건 팔고 구걸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중국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거절당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빚만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그때 한국 기업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한국 건설 회사에서 노동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붙었죠. 월급 80만 원 3년 계약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몽골 평균 월급이 3만 원이었거든요. 26배였죠. 바트체는 즉시 지원했고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죠. 한국에서 3년을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대해줬어요. 밥도 같이 먹고 농담도 나누고 명절 때는 선물도 줬어요. 바트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를 존중해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3년 뒤 바트체는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번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고 지금은 제법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제 자식들도 한국어 배웠어요. 큰아들은 한국 회사 다니고 딸은 한국 유학 갔어요. 우리 가족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바트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어두운 시절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했다.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종학당으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이었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란 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 9시인데 말이죠. 입구에서 만난 직원 채책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등록 대기자들이에요. 수강 신청하려고 새벽부터 왔죠. 새벽부터요? 채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리가 부족해서요. 지금 대기자만 300명이 넘어요. 세종학당 관계자 김민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 개원했을 때는 학생이 120명이었어요. 그것도 교실이 꽉 차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1250명입니다. 10배가 넘게 늘었어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교실마다 학생들이 빼곡했죠.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습니다. 수료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김민수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78%가 한국 관련 직업을 가져요. 한국 기업, 통역사, 한국어 교사, 한국 식당. 다들 한국어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죠. 한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따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2살 직장인 강반은 회사 끝나고 매일 저녁 7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어쩌겠어요? 한국어 못하면 승진 못해요. 우리 회사 상사가 한국인이거든요. 19살 여학생 오유는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교 가고 싶어요. 장학금 받아서요. 그래서 토픽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41살 주부 사란게렐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어 배우는데 저도 같이 배우고 싶었어요. 아들하고 한국 드라마 같이 보면서 대화하고 싶거든요. 세종학당을 나와 한국문화원으로 갔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였죠. 건물에 도착하니 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 볼로르마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나옵니까? 평균 300명이요. 주말에는 500명도 넘어요. 문화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1층은 한국 화장품과 패션 전시관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화장품을 테스트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2층은 한식 체험관이었습니다. 김치 만들기, 떡볶이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층 영화 상영관에서는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이 만석이었죠. 자막도 몽골어였습니다. 문화원장 박성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방문객이 하루 10명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6배가 늘었죠. 왜 이렇게 늘었다고 보십니까? 박성우 원장은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게 결정적이었죠. 코로나라고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몽골 정부는 진단키트를 급히 구해야 했어요. 세 나라를 비교했죠. 한국, 중국, 러시아. 박성우 원장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키트 정확도는 98%였어요. 중국은 85%, 러시아는 80%였죠. 몽골 정부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진단 키트 박스를 열었는데 설명서가 몽골어로 돼 있었어요. 몽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일부러 몽골어 설명서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네. 중국이나 러시아 키트는 자기네 언어뿐이었어요. 영어도 없었죠.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몽골어 설명서, 몽골어 고객 지원, 심지어 사용법 동영상도 몽골어로 만들어줬어요. 그 순간 몽골 의료진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현직 의사 바트자르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방역 최전선에 있었죠. 우리를 존중해 준 건 한국뿐이었어요. 중국은 키트만 던져줬죠. 러시아는 비싸게 팔려고만 했고요. 근데 한국은 우리 언어로 설명서를 만들어줬어요. 우리를 배려한 거죠. 바트자르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다르다는 걸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걸요. 박성우 원장은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이전 한국 신뢰도는 52%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72%로 올랐죠. 20% 상승입니다. 지금은 68%인데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45%에서 31%로 떨어졌어요. 러시아는 38%에서 29%로 하락했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믿게 된 거예요. 단순히 문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문화원 4층 전시관에는 한국 현대사 전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경제 발전, 민주화, IT 강국까지 한국의 70년이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돼 있었죠. 전시관에서 만난 대학생 자르갈은 전시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공부하고 있어요. 1950년에는 우리보다 가난했대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자르갈은 한국 역사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이었죠. 한국어로 읽으세요? 네. 한국어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번역하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관람객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자기 미래의 청사진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문화원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코로나가 전환점이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박성호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에게 희망을 준 나라예요. 과거에 도움을 줬고 현재도 함께하고 있고 미래도 같이 가고 싶게 만들었죠. 그게 다른 나라와의 차이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마지막 날,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최근에 한국학센터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죠.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한글과 몽골어로 한국학센터라고 크게 써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센터장 면담 약속을 확인하고 3층 센터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센터장 도루지 교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10년간 유학했던 분이었죠. 이 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22년에 개관했어요. 한국 정부가 매년 3억 원을 지원해주죠. 건물도 한국 돈으로 지었고요. 도르지 교수는 센터를 안내했습니다. 2층은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국 책 1만 권이 꽂혀 있었죠. 한국 소설, 역사책, 경제서, 과학책. 모든 분야가 다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하루 평균 200명이요. 책 빌리는 학생만 그렇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까지 치면 400명은 넘어요. 3층은 강의실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 수업, 한국 경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4층은 멀티미디어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영화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5층 세미나실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5명 정도 모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학을 공부합니까? 24살 남학생 태무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LG, 삼성, 현대. 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월급이 몽골 회사 3배예요. 21살 여학생 알타는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몽골도 한국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려면 한국을 배워야죠. 30살 대학원생 바트볼드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줬어요. 가난한 나라도 노력하면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27살 직장인 나란게렐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줬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를 무시했죠. 중국은 우리를 속국 취급했고 러시아는 우리를 이용만 했어요.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22살 남학생 감바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몽골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요. 우리 아이들 미래는 한국에 있어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미래 전략이었죠. 도르지 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 취업률이 67%예요. 대부분 한국 기업이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 학생들이 몽골 리더가 될 겁니다. 정치인, 기업인, 교육자. 그들은 한국을 기반으로 성장할 거예요. 센터를 나와 마지막으로 거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통 몽골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죠. 명동거리에서 만난 35살 회사원 바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공정해요. 실력으로 평가하죠. 중국이나 러시아 회사는 연줄이 있어야 해요. 차별도 심하고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42살 주부 사라는 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미래는 한국에 있어요. 한국어 배워서 좋은 직장 구하고 한국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28살 프리랜서 에르데네는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에요. 증명한 나라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믿어요. 61살 은퇴교사 바트채책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1990년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이 왔어요. 일자리 줬고 기술 가르쳐 줬고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6살 고등학생 오유는 꿈에 부풀어 말했습니다. 한국 대학교 가고 싶어요. 장학금 받아서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발전시키고 싶어요. 39살 사업가 감바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 몽골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한국과 함께 성장할 겁니다.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게 한국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군대 한 명 보내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일자리를 줬습니다.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존중했습니다. 몽골이 절망할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몽골이 가난할 때 기회를 줬습니다. 몽골이 고립됐을 때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나라 젊은이 78%가 한국과 경제 통합을 원합니다. 58%가 한국어를 배웁니다. 68%가 한국을 신뢰합니다. 이게 21세기의 진짜 힘입니다. 소프트 파워죠. 20세기는 군사력의 시대였습니다.
누가 총이 많고 탱크가 많고 전투기가 많은가로 힘을 측정했죠. 21세기는 다릅니다. 누가 더 존중받고 누가 더 신뢰받고 누가 더 사랑받는가로 힘을 측정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 전체를 문화와 교육과 존중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전쟁 없는 승리입니다. 총 없는 점령입니다. 폭력 없는 혁명입니다. 저는 CNN 본사에 마지막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승리, 몽골이 선택한 미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교과서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바로 몽골이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기 전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몽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울란바토르 외곽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죠. LG전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LG전자 몽골 지사에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인사팀장 김성훈 차장이 저를 안내했죠. 여기서 일하는 몽골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450명이요. 5년 전만 해도 120명이었는데 거의 4배 늘었죠. 김성훈 차장은 공장 현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몽골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조립 라인, 품질 검사, 포장. 모든 공정에서 몽골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200만 원 정도요. 몽골 평균 월급이 70만 원인데 거의 3배죠. 숙련공은 300만 원도 받아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국식 뷔페였죠.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밥. 직원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28살 조립팀 직원 볼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일은 어떻습니까? 볼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한국 회사는 정말 공정해요. 실력만 있으면 승진해요. 저도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회사와 뭐가 다릅니까? 볼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중국 회사는 중국 사람만 우대해요. 러시아 회사는 임금도 안 주려고 하고요. 근데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줘요. 옆 테이블에 앉은 35살 품질 검사팀 사란게렐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5년 일했어요. 제 월급으로 집도 샀고 아이 교육도 시켰어요. 한국 회사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죠. 41살 관리팀 바트채책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대줬어요. 2천만 원이 넘었죠. 그리고 6개월 휴직도 줬고요. 지금은 완치됐어요. 한국 회사가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식당을 나와 연구개발실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몽골 엔지니어들이 제품 개발을 하고 있었죠. 29살 엔지니어 에르데네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2년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연수는 어땠습니까? 에르데네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을 배웠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고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됐죠. 돌아와서는 이 경험을 후배들한테 전수하고 있어요. 앞으로 꿈이 뭡니까? 여기서 연구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제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걸 보고 싶어요. 몽골 사람도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LG를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운영하는 한국 취업준비반이었죠.
오후 6시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직장인들이었죠.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거였습니다. 강사 이수진 선생님이 면접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한국어로요. 학생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입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3년 공부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6살 남학생 감바트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 면접이 있어요. 너무 떨려요. 근데 꼭 붙고 싶어요. 제 인생이 달렸거든요. 24살 여학생 나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해요. 한국 회사 들어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32살 직장인 태무지는 이미 몽골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 월급이 80만 원이에요. 근데 한국 회사는 200만 원 이상이죠. 가족을 위해서라도 옮겨야 해요. 이수진 선생님은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 중 60%가 한국 회사에 취직해요. 나머지도 한국어 통역사나 한국 관련 일을 하죠. 이 아이들 미래는 밝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한 카페로 갔습니다. 한국 유학에서 돌아온 청년들을 만나기로 했었죠. 5명이 왔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4년간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친구들이었습니다. 27살 오유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장학금 받아서 갔어요. 4년간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죠. 기술도 배웠고 사고방식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하십니까? 한국 IT 기업 몽골 지사에서 일해요. 월급 250만 원 받고요.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동생 학비도 대고 있어요. 28살 바트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했죠.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요.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29살 감바트는 연세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해요. 명절 때마다 인사하고 힘들 때 조언도 해주죠.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에요. 30살 에르데네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창업을 배웠어요. 돌아와서 한국 화장품 수입 회사를 차렸죠. 지금은 직원이 15명이에요. 한국 덕분에 사업가가 됐습니다. 26살 알타는 부산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이 정말 좋았어요. 바다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지금도 부산이 그리워요. 언젠가 다시 가고 싶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죠.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오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준 나라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죠. 바트가 이었습니다. 기회를 준 나라예요. 가난해도 실력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게 해줬어요. 감바트도 거들었습니다. 존중해준 나라예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줬죠. 에르데네는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꿈을 준 나라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꿈요. 알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족 같은 나라예요. 멀리 있어도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카페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남긴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자신감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진심이었죠.
진심으로 도왔고, 진심으로 가르쳤고,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 진심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78%의 지지로, 58%의 한국어 학습률로, 68%의 신뢰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1세기 방식입니다. 강압이 아니라 감동으로,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무기가 아니라 문화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몽골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취재일 오후, 저는 몽골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외교부 차관 간토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간 외교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간토가 차관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우리에게 한국은 숨통을 틔워주는 나라죠. 책상 위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죠. 우리는 바다가 없습니다. 중국 아니면 러시아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우리를 압박하죠. 중국은 경제로, 러시아는 에너지로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한국이 제3의 길을 제시했어요. 기술 협력, 교육 교류, 문화 공유. 우리는 한국을 통해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간토가 차관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2018년 중국이 석탄 수입을 막았어요. 우리 경제가 흔들렸죠. 그때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작년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격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때도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지원해줬죠.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함께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우리에게 대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 78%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지지하는 겁니다. 차관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한국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죠. 제2공용어라고요? 네. 이미 젊은 층 58%가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공식화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공문서가 몽골어와 한국어로 작성되겠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언어를 공용어로 만든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반대는 없습니까? 간토가 차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죠. 나이 든 분들 중에는 우리 정체성을 잃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기회의 언어거든요. 외교부를 나와 몽골 국회로 갔습니다. 한국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의원을 만나기로 했었죠. 바트볼드 의원은 40대 중반의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10년간 유학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법안이 뭡니까? 한국어 의무교육법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택이에요. 돈 있는 집 아이들만 학원 다니면서 배우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평등하게 가르치자는 겁니다. 바트볼드 의원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못하면 좋은 직장 못 구해요. 이건 계급 문제가 되는 거죠. 부자 아이만 성공하고 가난한 아이는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장해야 해요.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높아요. 국회의원 62%가 찬성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겁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몽골의 모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년 뒤에는 몽골 사람 전체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한국과 몽골이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국회를 나와 몽골 최대 서점으로 갔습니다. 한국 관련 책들이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서점 안에 들어서니 베스트셀러 코너 전체가 한국 책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재, 한국 소설, 한국 역사책, K-팝 잡지. 서점 주인 도루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책이 전체 매출의 40%예요. 5년 전만 해도 5%였는데 8배나 늘었죠.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립니까? 한국어 교재가 1위고 한국 취업 가이드북이 2위예요. 3위는 K-팝 스타 사진집이고요.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비밀,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나, 한국 재벌 이야기, 삼성 경영 철학. 한국의 성공을 분석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코너에는 한국 드라마 대본집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몽골어 번역본이었죠. 이것도 많이 팔립니까? 도르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엄청 사요. 드라마 보면서 대본으로 한국어 공부하는 거죠. 일석이조예요. 계산대에서 책을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10대 여학생은 K-팝 잡지를 샀고 20대 남자는 한국어 토픽 교재를 샀죠. 30대 여성은 한국 요리책을 샀고 40대 남자는 한국 경제 서적을 샀습니다. 모든 세대가 한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점을 나와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몽골 최대 방송국 MMB였죠.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방송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편성국장 에르데네를 만났습니다. 그는 15년간 방송 업무를 해온 전문가였죠. 한국 콘텐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에르데네 국장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체 외국 콘텐츠 중 한국이 65%예요. 중국은 15%, 미국은 12%, 러시아는 8%죠. 압도적이었습니다. 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많습니까? 시청률 때문이에요. 한국 드라마 방송하면 시청률이 20% 넘어요. 중국 드라마는 5%, 미국 드라마는 8%밖에 안 나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방송한 눈물의 여왕이 시청률 28%를 기록했어요. 몽골 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죠. 그 다음 주에 화장품 광고가 3배 올랐고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폭증했어요. 한국 콘텐츠가 몽골 사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에르데네 국장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5년 뒤에는 한국 콘텐츠가 80%까지 갈 겁니다. 왜냐고요? 시청자들이 원하니까요. 우리는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걸 방송할 뿐이죠. 방송국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취재가 끝났습니다. 방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몽골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모델을 보여줬을 뿐이죠. 몽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언어를 가르쳐주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존중해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년 만에 한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21세기의 새로운 국제관계입니다. 침략이 아니라 협력으로, 지배가 아니라 공존으로, 전쟁이 아니라 문화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몽골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한인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들었죠. 한국 유학을 다녀온 청년들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식당 2층 홀에 들어서니 5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모두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모임을 주최한 바트자르가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CNN에서 오신 마이클 기자님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듣고 싶습니다. 28살 간토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4년 살았어요.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장학금 받아서 갔죠.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꿈을 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제가 떠날 때 아버지가 우셨어요.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라고 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세요? 저는 한국에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밤새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한국어 연습했죠.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IT 기업 몽골 지사 이사예요. 월급 350만 원 받고 부모님 집도 사드렸고 동생 둘도 한국 유학 보냈어요. 제 인생을 한국이 바꿔줬습니다. 32살 오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랑도 배웠어요.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부산 사람이에요.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축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언어가 안 통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죠. 천천히 말해주고 몰라도 웃으면서 다시 설명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그때 알았습니다. 25살 태무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1990년대에 한국으로 일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죠. 2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유학 가서 수소문했더니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태무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는 인천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20년 만에 만났을 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연락 못했는지 아세요? 돈을 못 벌어서였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으신 거죠. 그 돈으로 저를 한국 유학 보내주셨어요. 홀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을 알게 됐죠. 한국은 제 가족을 다시 이어준 나라입니다. 35살 에르데네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배웠어요. 한국 친구가 창업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도전하는 걸 봤습니다. 돌아와서 저도 창업했어요. 한국 화장품 수입 회사죠. 처음엔 직원 2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이에요.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에르데네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10년 뒤에는 몽골 최대 유통기업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제품을 중앙아시아 전체에 퍼뜨릴 겁니다. 한국이 준 기회를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29살 나란게렐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몽골에 있을 땐 항상 자신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작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도 70년 전엔 우리보다 가난했잖아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나란게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이 증명해줬잖아요. 작은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홀 안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가르칠 거예요. 간토가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딸이 5살이에요.
벌써 한국어 유치원 보내고 있죠. 집에서도 한국 만화 보여주고 한국 동요 들려줘요. 딸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 할 겁니다. 오윤도 거들었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요.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을 거예요. 한국과 몽골 둘 다 쓸 수 있는 이름으로요. 우리 아이는 두 나라를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울 겁니다. 에르데네는 더 원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 회사 직원 자녀들 전부 한국 유학 보낼 거예요. 회사에서 장학금 주는 거죠. 그렇게 100명, 200명을 키워서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를 만들 겁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신념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이었고 실행 중인 비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거리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죠. 그중 절반 이상이 한글이었습니다. 바트자르가가 제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요? 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봤어요. 러시아는 우리를 도구로 봤죠. 미국은 우리를 신경도 안 썼고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봤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바트자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뒤 몽골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한국과 하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에요. 제 또래 친구들 90%가 한국어 해요. 우리 아이들은 100%가 한국어로 잘할 거고요. 30년 뒤에는 몽골어와 한국어를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정복 총 없이, 군대 없이, 혈 한 방울 없이.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몽골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힘을 목격했다. 그것은 탱크가 아니라 드라마였고, 미사일이 아니라 케이팝이었고,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어였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30년 만에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다. 강압이 아니라 매력으로, 협박이 아니라 기회로, 지배가 아니라 존중으로 말이다. 몽골 청년 78%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원한다. 58%가 한국어를 구사한다. 68%가 한국을 신뢰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한국이 몽골의 미래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몽골 다음에는 어디일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한국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다만 그 제국은 영토가 아니라 마음으로, 군대가 아니라 문화로, 식민지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이뤄진다. 이것이 21세기의 힘이다. 소프트 파워. 그리고 한국이 그 최전선에 서 있다. 원고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가 끝나고 한국으로 향할 시간이었죠. 택시 기사는 일주일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죠. 다시 만나게 되네요. 기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자님, 일주일간 어떠셨어요? 우리 몽골이 어땠나요? 놀라웠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쓸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쓸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한 나라를 바꿨는지를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제 딸만 해도 그래요. 한국 회사 다니면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엔 항상 몽골은 작은 나라니까, 가난한 나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도 할 수 있어. 한국이 증명했잖아 이러죠. 택시는 시내를 빠져나가 공항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초원이 펼쳐졌죠. 드넓은 몽골의 대지였습니다. 기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는 러시아를 따랐어요. 소련이 우리 형이라고 생각했죠. 제 세대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배신만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딸 세대는 한국을 믿어요. 한국이 희망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까? 기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말과 행동이 같았어요. 도와준다고 하면 정말 도와줬고, 가르쳐준다고 하면 제대로 가르쳐줬죠. 약속을 지켰어요. 그게 다예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리며 기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20년 뒤 몽골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사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일부가 될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손자들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문화로 자라고 한국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우리만의 힘으로는 발전하기 힘들어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요. 근데 한국과 함께하면 달라져요.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공항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면세점, 카페. 모든 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직원들도 한국어로 안내했죠. 탑승권 확인해 주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한국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꿈도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게이트 앞 대기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본부로 보낼 최종 리포트를 완성해야 했죠. 손가락이 자판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의 조용한 혁명, 총 없는 정복, 피 없는 승리. 몽골 울란바토르발 특별 취재. 나는 이번 취재를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관계를 목격했다. 그것은 19세기의 제국주의도 20세기의 냉전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 확대였다. 한국은 몽골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단 한 명의 군인도, 단 한 대의 탱크도, 단 한 발의 총알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무엇을 보냈는가? 드라마를 보냈다. 음악을 보냈다. 화장품을 보냈다. 스마트폰을 보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희망을 보냈다. 결과는 어떠한가? 몽골 청년 78%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지지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나라의 미래 세대가 다른 나라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58%가 한국어를 구사한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다. 정체성의 변화다. 그들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꾸고 한국어로 미래를 설계한다. 68%가 한국을 신뢰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시대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한 몽골 청년에게 물었다. 왜 한국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러시아는 도구로, 미국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한국만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봤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존중. 21세기의 힘은 존중에서 나온다. 한국은 1990년대 몽골이 절망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었다. 일자리를 제공했다.
기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한국은 진단키트에 몽골어 설명서를 넣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 작은 배려가 모든 것을 바꿨다. 몽골 사람들은 깨달았다. 한국은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나는 일주일간 수십 명을 인터뷰하며 같은 답을 들었다. 진심이었다. 한국은 진심으로 도왔고, 진심으로 가르쳤고, 진심으로 존중했다. 그 진심이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신뢰가 됐고, 그 신뢰가 미래가 됐다. 이것이 21세기의 제국이다. 영토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다. 식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키운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 한국은 이 새로운 게임의 선두주자다. 그리고 몽골은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세계 지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국경선은 그대로지만 영향력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한국의 색깔이 조금씩 번져나갈 것이다. 군대 없이, 총 없이, 피 한 방울 없이.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21세기의 진짜 승리다. 파일을 저장하고 첨부해서 본사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URGENT Korea's Silent Revolution in Mongolia The Future of Soft Power였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옆자리에 몽골 대학생이 앉았습니다. 그는 한국어 교재를 펼치고 공부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가십니까?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중국 가요. 환승해서요. 근데 한국어 공부는 계속해야죠. 졸업하면 한국 회사 들어갈 거거든요. 왜 한국 회사입니까?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있으니까요. 제 선배들 봐도 다들 한국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의 초원이 펼쳐졌죠. 끝없이 넓은 대지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땅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다고. 총과 탱크가 아니라 드라마와 음악으로, 전쟁이 아니라 문화로, 지배가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요.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21세기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나라가 이긴다는 것을. 몽골은 그 증거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군대 한 명 보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나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승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